안녕하세요. 이번 배움공예 인문사회 파트를 맡게 된 9학년 심지우. 7학년 박민서입니다. 민서님 이번에 배움공예 진행이 처음이신데 어떠신가요? 많이 긴장되긴 하지만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문사회 파트 배움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민서님 첫 번째 발표는 무엇인가요? 처음 발표는 쓰리구에서 제안하는 글을 발표하는 김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리고 수업에서 제안문을 썼고요.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실북실 이용문화 우리가 바꾸자. 현재 우리 신나는 학교의 도서관인 북실북실 많이 이용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문제점을 바꾸고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분명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우리 학교 도서관은 책을 읽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아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큰 소리를 내며 게임하는 친구들, 큰 소리로 떠드는 친구들, 피아노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 등의 다양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많이 찾아와 줬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큰 소음은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 학교는 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집중력이 필요한데 집중하기 위해 찾은 도서관은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2021년 발행된 호주 논문에 따르면 개방형 학습 공간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소음이 있을 경우 논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성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비움 시간에 도서관 데시벨을 측정했을 때 79데시벨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대화할 때의 데시벨은 보통 50에서 60데시벨입니다. 때문에 79데시벨은 소음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소음이 집중하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색 소음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독서 토론 등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색 소음은 평균 50데시벨 미만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백색 소음은 일정한 배경음이지만 독서 토론과 같은 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말소리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주의를 빼앗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정당화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서관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합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도서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며 사서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서들이 도서관의 소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은 친구들은 도서관 안에 홍실, 청실, 자습실을 이용하거나 본관의 빈 교실을 찾아 헤맵니다. 휴관에 아주 넓은 도서관을 두고도 빈 교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시간은 점점 낭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도서관의 이용률도 감소합니다.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게임하는 친구들, 소란스럽게 떠드는 친구들에게 도서위는 도서관 문화를 안내해주고 규칙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위 두 가지 근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신나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22명의 학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인 일주일에 북실북실을 몇 번 방문하시나요? 질문에선 22명 중 10명이 6번 이상 방문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항인 북실북실 방문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문에선 22명 중 약 15명이 과제를 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항인 북실북실 방문 시 소음으로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질문에선 22명 중 16명이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해 주셨고 방문했을 당시 북실북실이 어수선하다 8명, 조금 소란스럽다 6명, 아주 시끄럽다 3명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아주 조용하다라고 답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위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서관 이곳저곳에 우리 다 같이 소음을 줄여요. 음악 감상은 이어폰으로와 같은 친근한 멘트로 캠페인 포스터를 부착하여 도서관 이용 수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독서 토론과 같은 모임의 경우는 독서 모임 전용 교실을 만들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천한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 북실북실은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배려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 제안문과 설문조사 결과를 북실북실 사서 선생님인 랑랑쌤께 보내드렸고 도서위 내에서 이 제안문을 바탕으로 한번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 2016 도서회가 꾸려지고 캠페인 포스터가 도서관 내에 부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 대해 이제 좋은 문화를 형성하게 해줄 제안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볼 건데요. 이제 두 번째 발표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 이제 떠나는 사람의 이제 발표인데요. 이제 두 번째 발표 수희님 나와주세요. 이제 진로 프로젝트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목표입니다. 왜 이 주제를 잡았는가? 1년 동안 이제 저는 총 이제 1, 2학기라고 쳤을 때 저는 1, 2학기 전부 다 똑같은 주제를 했기 때문에 1년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고 그다음에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왜 이 주제를 잡았는가? 처음에는 용돈을 제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용돈을 스스로 벌어야겠다.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팔아서라도 해봐야겠다. 근데 저희가 막 자기 거를 팔면은 좋겠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막 계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기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잘 팔리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닌 이제 약간 다른 물건을 유통을 해와서 저는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일단은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다 리뷰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받았습니다. 네.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저는 계속 틈틈이 계속 저는 물건을 유통을 해오고 그 물건을 계속 올리고 이제 구매자가 좀 더 쉽게, 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래 조금 수정을 이게 좀 더 추가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수익을 그냥 말로 공개를 할 텐데요. 일단은 수익은 총 20만 원 이제 700원 정도 총 수익을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정도이긴 아직 작은 수익이긴 한데 적은 수익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어서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희님 이렇게 용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직접 수익 창출을 하신 게 너무 멋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는 찾으러 떠나는 진로 프로젝트 발표 유호재님 나와주세요. 샵배운 공유에서 진로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유호재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주제 및 선정 이유, 체인지 메이커, 홍보 방법, 굿즈, 홍보 사이트, 샘플, 판매 및 기부, 산출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제 진로 프로젝트 주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로 프로젝트 주제는 학교 홍보용 굿즈 제작 및 수익금 기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제가 학교 굿즈를 갖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학교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입니다. 네, 체인지 메이커. 저희 학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또 그런 우리 학교를 본받은 학교가 많아지고 그 학교에서 좋은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것처럼 사회에 좋은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또 제가 깜빡하고 넣는 걸 까먹었는데 이거는 일종의 창업의 과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에 어렵다라는 개념을 조금 좋은 인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홍보 방법은요. 저는 일단 굿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굿즈를 만들고 학교 학생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학교가 좀 특성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경기도 전역에서 학생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학생들이 경기도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저희 굿즈를 사용할 때마다 외부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인지도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근데 저는 굿즈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업체 외주 생산을 맡겼습니다. 먼저 일단은 단티, 비즈하우스, 올드 프린팅이라는 세 가지 업체에다가 외주를 맡겼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저 세 가지 업체들은 굿즈를 그냥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 업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 달라면은 제가 어떤 굿즈를 구상해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은 그 굿즈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내야지 제작만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는데 굿즈를 디자인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쇄를 할 때 깨지지 않게 하거나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벡터 기반의 디자인 처리 시스템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서 인쇄 전용 색상, 화이트 레이아웃, 재단 설정 같은 작업들이 추가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네, 먼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잉크스케이프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찾았는데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솔직히 말해서 비싸요. 그래가지고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잉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네, 홍보 사이트 개설인데요. 여러분, 이 QR을 한 번씩 찍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로 프로젝트, 여기를 들어가면은 저희 학교의 진로 프로젝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의 진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홈 화면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 구매 페이지를 누르시면은요. 네, 따로 구매 전용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 의류나 문그룹, 기타 굿즈들을 만들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만들었던 의류 제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설문 링크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대략 15가지 정도의 굿즈를 만들었고요. 이제 주문 넣으면 바로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PPT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은 15가지 정도의 굿즈를 만들었고 했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샘플인데 제가 사물함을 두고 왔는데 혹시 뛰어갔다 와도 될까요? 아, 네. 네, 여러분, 제가 15가지 정도의 굿즈 상품을 만들었지만 샘플이 2개밖에 안 왔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굿즈 상품들을 만들었고요. 잠시만요. 이런 후드 집업 같은 것도 만들었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15가지 정도의 의류, 문그룹, 기타 제품을 포함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미안해요. 잠시만, 이거 옆으로 잠깐 들어줘. 어라라? 네, 판매인데 일단은 제가 이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 판매를 하고 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 초 3월에 계약 이후에 판매를 하도록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네, 진로 프로젝트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수익금 기부까지 들어가 있는데 기부도 함께 26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산출물 했는데 일단 제품과 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이트, 그 다음에 기부 증명서까지 저희 산출물로 제출을 산출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결과 했는데 디자인과 사이트, 제품까지 완성이 됐는데 판매와 기부가 미완으로 연기되었던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재님이 만든 이제 굿즈를 내년에 한번 사 보겠습니다. 네. 네. 사보겠고요. 이제 그럼 다음 발표. 이제 네, 다음 발표는 이제 숫자로 정치를 어떻게 배운다는 건 그 숫자를 배우는 이제 숫자 정치사 발표 최시은님 발표하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4.3 사건을 발표하기 위해 숫자 정치사에서 나온 최시은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표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봉기와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인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달산, 이승만, 조병옥 등의 인물들이 있었고요. 단체로는 남조선 노동당과 서북청년회, 무장대 같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1절 발표 사건인데요. 제주 3.1절 행사 중에 기마경관이 타고 있던 말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 사과라고 화를 내던 주민들에게 경찰들이 총을 쏴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크게 분노해서 총파업 등 시위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배경으로는 남한 단독선거 반대인데요.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단독선거 실시가 결정되자 제주에서는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시위와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제주 4.3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처음 발달인데요. 무장봉기 4월 3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경찰과 우익 세력의 탄압, 단독선거 반대운동, 남로당의 조직적 반경활동이 이어졌고 1948년 초 무장투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무장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350여 명의 무장대가 제주도 내 경찰지서와 우익 인사의 집, 우익 청년단체를 일제히 습격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개 과정인데요. 1948년 3월 3일부터 1948년 12월 31일까지는 많은 사람이 죽고 무장대의 학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시기였는데요. 다행히게도 1949년 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다 무장대가 철수되고 이제 점점 학살이 줄어드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6월 9일까지 6.25 전쟁으로 인해 4.3 수용자와 도구연맹 관련자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시기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죠. 다행히게 1950년 10월 10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는 무장대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시기여서 제주 4.3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로는 확인 사망자 1,715명, 추정 사망자 12,000명에서 3만 명, 그 다음에 3,171명이 실종됐고요. 군인 180여 명과 경찰 140여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는 소요 사태 진압과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 대거 희생이 되었고요. 영향으로는 제주도민들의 생활 기반 파괴와 전국적으로 제주도 출신에 대한 상상 검증 유언비어 발생, 제주어 등의 토착, 제주도 문화 사멸 위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은님 발표 들으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5번째 발표는 지리를 지리게 배운 이은채 무수님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리한 지리 수업에서 나온 이은채 우수입니다. 네, 저희는 그 지리한 지리 수업에서 월드컵 진출 국가를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 내용 바탕으로 여행 가이드북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에 진출한 일본을 조사했고 그 중에서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도시인 그 도쿄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은채 누나가 일본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신기하다. 일본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시아 대륙에 있고, 그 보시는 것처럼 좀 길게 뻗어 있는 섬 국가입니다. 여기의 수도는 도쿄이고, 인구는 1억 2,329만 명이며, 면적은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라서 한반도의 약 1.7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일본의 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도쿄 23구는 도쿄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모르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쿄도의 면적은 2194제곱킬로미터고 도쿄 23구의 면적은 627.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누가 봐도 도쿄 23구가 더 작죠? 이게 도쿄도라는 큰 지역 안에 도쿄 23구가 있습니다. 약간 한국으로 비유해보자면 약간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다음은 도쿄 거리의 특징입니다. 우선 도쿄 거리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쓰레기통이 적지만 거리가 깔끔하고 혼잡함 속에 질서가 있고 골목이 되게 밀도 있고 가게가 많습니다. 하나씩 설명하자면 일단 도쿄 거리는 상당히 깨끗해요. 근데 쓰레기통이 없으면 상당히 깨끗해요. 보통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인 역이나 편의점, 공원에 되게 많고 사람들이 이제 그 종량제 그 비닐봉투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간판도 화려하고 사람도 많아서 혼란스럽고 좀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그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질서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은 간판 크기랑 조명 밝기를 일정하게 해야 되는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잡해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골목이 되게 좁고 밀도가 있는데요. 이제 큰 길은 되게 발달해가지고 현대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지만 약간 골목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게가 많아가지고 좀 밀도가 있고 빽빽합니다. 그리고 가게도 되게 많습니다. 작은 술집이나 아니면 오래된 빵집. 이건가? 네, 다음은 이제 도쿄 여행에 그러니까 도쿄 여행 가면은 좋은 꿀템인데요. 근데 좀 보조 배터리인데 되게 일본에 예쁜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진 찍을 일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필요하고 이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전 지갑이 되게 중요한데 일본은 그 화폐 문화가 활발해가지고 막 엔화 있잖아요. 그 일본 돈인데 그거를 받고 또 거스름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보관하고 다시 쓸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거 2개는 그 앱인데 그 트립닷컴이라고 그 숙소를 잡고 항공권을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그 앱인데 숙소를 잡고 항공권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고 이거는 타베로그라고 그 맛집을 추천해주는 앱인데 이제 유명한 맛집보다 그 안 유명한 맛집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지고 푸드 파이터를 찍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앱을 사용해서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화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화폐 문화가 활발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항 근처에 되게 환전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서 미리 환전해서 캐리어 같은 데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켓 와이파이거든요. 이게 일본은 되게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데 되게 그 값이 비싸대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야 되고 막 GPS 같은 거 잘 안 터질 때도 이 친구가 있으면 용이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아무래도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도쿄는 어떤 곳이냐면요. 도쿄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쿄는 전철과 지하철이 특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 노선이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고 합니다. 네, 네. 복잡하네요. 그리고 도쿄의 특징 2번째는요. 디지털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특히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뭔가 디지털로 덕질하는 사람들은 되게 즐기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쇼핑과 음식도 뭔가 난 쇼핑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하면 가기도 좋고 그리고 문화시설과 놀러 다니기가 엄청 좋다고 하는데요. 미술관이나 신사, 스튜디오 지브리오, 디즈니랜드 등 볼 것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은채님,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겨울방학 때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도쿄로 가고 싶어졌는데 어딜 갈지 모르겠어요. 약간 추천을 좀 해주시면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당연하죠. 넘기세요. 네,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네, 먼저 데이 1에는 도쿄타워, 그 다음에 데이 2엔 메이지 식물원 가고 맛집, 기념품 추천 순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사전에 먼저 조사하긴 했는데 여기 딱 있네요. 네, 도쿄타워는 도쿄의 랜드마크인데요. 이게 아침 전경이고 저게 그 야경입니다. 일단 도쿄타워는 되게 타워 아래 복합시설이 많아가지고 그 타워 말고도 되게 즐길 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되게 밤낮으로 예뻐가지고 인생샷을 찍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도쿄타워는 높이가 333m고 총 2개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 메인 데크가 있고 위에 탑 데크가 있는데 그 2개의 전망대를 통해서 도쿄의 풍경을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도쿄타워 근방 사진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근방이다 보니까 금방 갈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거는 도쿄타워의 가격입니다. 이제 현장가로 사면은 좀 비싼데 약 11,000원 정도 되고 온라인 할인을 통해서 8,500원까지. 네. 네네네. 확실히 온라인이 좀 쌉니다. 네, 그리고 현장가는 이제 메인 데크랑 탑 데크를 포함했을 경우 약 28,000원. 이제 온라인 할인을 받으면은 약 2만 원에서 25,000원 내외로 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다음 메이지 신궁입니다. 메이지 신궁은 이제 도쿄 최대 규모의 숲을 가진 신사인데요. 105년의 역사와 함께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하라주쿠 패션 거리와 가까워가지고 신사를 갔다가 또 그 거리도 가고 이제 약간 대비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영 시간 같은 경우는 그 가는 월에 따라서 변동돼가지고 알아서 알달딱으로 검색이 필요하고 이제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로 만든 커다란 인공숲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의 그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큰 규모의 웅장한 신사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격표입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쯤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출출하네요. 약간 맛집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먹는 건 또 제 전문이라서 맛집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쿄의 첫 번째 맛집 이름은 재팬 라멘 린 도쿄. 네, 입니다. 여기는 홋카이도 신도쿠 지역의 토종 닭과 돼지를 사용해서 엄청 국물이 깊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전후고요. 여기의 대표 메뉴는 소유라멘과 시오라멘인데 이게 간장 베이스와 소금 베이스라고 합니다. 시오라멘,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소금이고 이게 간장입니다. 네, 두 번째 맛집 이름은 템푸라 텐시바. 네, 여기는 이거 뒤에 발음을 조심해야 되네요. 템푸라 텐시바. 네, 여기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엄청 건강한 맛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셰프가 바로 앞에서 요리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좌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 메뉴는 런치 코스. 인데요. 여기는 새우와 해산물, 채소 등을 튀김과 밥으로 하고요. 여기는 튀김 전문 요리점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름은요. 우오가시 니오니치 스탠딩 스시바. 네, 그런데요. 여기는 스시집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문 요리보단 조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시간 가격도 없어가지고 싸고. 빨리. 네, 그러니까 네, 좋아요. 네, 빠르게 기념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식 접시인데 이제 일본의 감성을 물씬 풍기는 접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 이건 도쿄 바나나인데 부드러운 이제 스펀지 모양 속에 이제 스펀지 케이크 속에 이제 커스터드 크림이 진하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간식이고, 이건 닷사이 23입니다. 이건 약간 부모님한테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쌀의 겉면 77%를 깎아내고 남은
23%의 순수한 쌀알만으로 빚어낸 그런 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려한 과일 향과 부드러운 감칠맛이 특징이고요. 마지막은 이해와 포용입니다. 이제 기념품도 좋지만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념품 대신 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약간 기념품 같은 것도 한번 나중에 가보게 된다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는 이번 발표도 지리를 지르게 배운 이제 병찬님의 발표입니다. 병찬님 나와주세요. 지리한 지리 수업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었고 저는 호주를 조사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참고로. 네. 호주는 면적이 아주 넓은데요. 남한의 7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구는 28,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 국토의 70%가 사막이나 그런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인구 부양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국토 순위는 6위이지만 인구 순위는 50위권으로 낮다고 합니다. 네, 위치는 여기 세계 지도에 여기 오세아니아에 위치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한 나라가 하나의 대륙을 이루는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호주의 수도인데요.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사실 호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시드니, 멜버른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 왜 캔버라가 수도일까 하냐면은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1901년에 이제 수도를 정할 때 시드니랑 멜버른이랑 싸우다가 그 사이에 있는 캔버라가 수도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호주의 특징인데요. 시간대는 저희보다 1시간 빠른 지역도 있고 1시간 느린 지역도 있고 이게 땅이 넓어가지고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원주민 언어가 있으나 현재는 그 중에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화폐는 여기 보이는 호주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호주의 문화 요소인데요. 호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또한 이제 대륙이랑 고립돼 있다 보니까 고유한 야생 생물이나 독특한 이런 자연 환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6만 년 이상 이어져 온 원주민들의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호주의 기후인데요. 우리나라랑 계절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겨울에도 평균 온도가 5도에서 20도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가을이나 봄쯤에 가면은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준비물인데요. 호주에서는 소화제를 잘 안 판다고 해가지고 소화제를 챙겨야 되고 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차단 용품을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주변에 잘 가꿔져 있어서 돗자리 같은 거 휴대용으로 챙기면 좋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도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어댑터나 보조 배터리 챙기면 좋고요. 추가로 여기 팀템이라는 초콜릿이 있는데 네, 맛있어서 네, 추천합니다. 이게 호주에서만 판다고 해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팀템이라는 초콜릿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호주 여행에 좀 팁 같은 게 있는데요. 호주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저쪽에 보이는 저런 버튼을 눌러야지 바뀌어가지고 네,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도 저희랑 반대고요. 그래서 운전석도 반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교통카드를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의 교통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주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쓰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시드니에서 찍던 교통카드를 멜버른에 가면 못 씁니다. 다른 교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호주는 이런 상점 같은 데 마감 시간이 이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제가 좀 추천 장소를 몇 개 선정을 해봤는데요.
시드니랑 멜버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다 갔다 왔던 도시 이런 장소들을 추천을 했고 그 이유도 적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호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장소가 오페라 하우스인 만큼 대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뭔가 조개 껍데기 모양을 하고 있고 공연 예술 중심의 이런 복합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고 여기는 또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하버 브릿지라는 다리입니다. 그 다음은 블루 마운틴인데요. 위치는 시드니 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중심에서는 좀, 네, 대중교통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좋습니다. 한 하루 정도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더데일 동물원. 여기도 시드니 서부에 있어서 좀 대중교통으로 걸리는데요. 이런 뭐 캥거루나 뭐 코알라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먹이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다음 멜버른에서는 빅토리아 주립도서관인데 이렇게 돔형으로 생긴 네, 예쁜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서 네, 한번 추천하고요. 네, 다음은 유레카 스카이덱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망대 같은 곳인데 멜버른의 시내를 다 볼 수 있어서 특히 밤에 가면 이렇게 야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호시어 레인이라는 거리인데요. 뭔가 이런 예술가들의 뭔가 그래피티나 이런 벽화들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추천을 드리고 사진의 또 명소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이튼 비치라고 멜버른에 있는데요. 네, 이런 보이는 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름답고요. 네, 사진 촬영이나 해변 산책을 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병찬님 발표를 들으니까 저도 호주에 가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7번째 발표는 인류의 지혜를 발표하는 이지훈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류의 지혜 발표하러 나온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의문의 개념인데요. 의문이란 말이나 그래서 의미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어의 소리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는 책에도 의문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발과 팔처럼 이거 뭐더라? 죄송합니다. 소리 하나의 차이로 뜻이 소리 하나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문의 체계인데요. 의문의 체계에서 첫 번째 의문의 개념에서 의문의 체계란 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언어마다 사용하는 소리의 종류와 방식은 다릅니다. 다음으로 의문체계 구성은 한국어 의문체계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음과 모음은 발음 방법과 소리의 특징에 따라 다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문체계의 특징은 의문은 혼자 쓰이기보다는 다른 소리와 결합하여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소리의 구성과 변화, 규칙 전체가 의문체계를 이룹니다. 다음으로 단어로 넘어가는데요. 단어의 개념은 단어는 의미를 지닌 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이는 사람의 생각, 사물, 행동, 상태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과 그 의미를 형성합니다. 또한 단어는
언어의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긴데?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이 등장할 때 현상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단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단어 중에서 품사인데요. 이 품사는 구품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품사가 5개 안에 포함됩니다. 먼저 체언인데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스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사는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수식어인데요.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형사는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계어인데요.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고 조사는 다른 말에 붙어서 문장 안에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어이 있는데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포함됩니다. 감탄사는 말하는 사물의 감정이나 느낌을 직접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단어 중에 형태소인데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며 더 이상 나누어도 의미가 남지 않는 단위입니다. 또한 형태소는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며 여러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만든다고도 합니다. 또한 형태소는 쓰임에 따라 의미를 나누는데요. 여러 종류를 나누는데요. 의미를 직접 나타내는 형태소를 실제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또한 형태소는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형태소가 하는 일인데요. 형태소는 말이나 글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 형태소는 사물이나 행동, 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장 성분의 개념인데요. 문장 성분이랑 문장을 이루는 각 부분이 문장 안에서 맞는 역할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문장은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 각각 정해진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나눈 단위가 문장 성분인데요. 문장 성분을 알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성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요. 주성분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부속성분은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는데요. 부속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고요. 독립어는 문장 속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성분의 정리인데요.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성분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님께서 인류의지의 개념 문법에서 배웠던 것을 저희에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던 발표였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발표는 이제 인류의지의 발표인 나린님과 이제 시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류의지의 발표를 하게 된 박나린, 김시연입니다. 네, 저희는 국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들을 각각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천천히 짧고 굵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영상부터 보실 건데 저는 이제 탐구문법에서 대명사를 대명사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대명사의 정의와 특징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죠. 불 꺼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 영상인데요. 저는 국어 품사인 사물이나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인 동사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뉴스 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불 한 번만 더 꺼주시기 바랍니다. PNR 박나린입니다. 최근 Z세대의 기상과 함께 국어 품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정의와 형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니, 나 키 겁나 컸어. 내가 그런 중에 제일 커. 아, 진짜? 나 내가 멈췄어. 나 안 컸던데? 근데 우리 지금 동사 사용하고 있어. 크다? 작다. 대박. 땡땡 초등학교에 영상실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두 학생은 크다, 작다와 같은 단어를 두고 서로 품사를 혼동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국어문사에 대한 정답이 역시 잘못 사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일반 화자들 사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수를 인해서 언어 능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걷고, 먹고, 타고. 이렇게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기가 웃는다. 이렇게 주어 외에 다른 대상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 나는 샐러드를 먹는다. 주어 외에 목적이 필요한 타동사로 나뉘어집니다. 또 특성을 알아야겠죠?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주어를 설명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먹다라는 동사는 문장에 따라 형태가 바뀔 수 있죠? 나는 라면을 먹고 잤다. 너가 나의 푸딩을 먹어서 속상하다. 동사는 이렇게 형태가 변하며 주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동사 먹다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먹은 어간, 그 뒤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사람들이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 못하던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인데요. 이 두 품사를 가지고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인터넷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재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형으로 활용 가능하면 동사, 현재형으로 활용 불가능하면 형용사. 예를 들어 동사 나는 어제 치킨을 먹었다 과거형을 나는 오늘 치킨을 먹는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활용 가능하면 동사, 형용사. 오늘은 해가 길었다 과거형을 오늘도 해가 길는다 와 같이 현재형으로 활용 불가능하면 형용사. 이렇게 동사, 형용사를 쉽고 간단하게 현재형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를 중심으로 국어 품사의 정의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는 품사에 대한 인식. 이제는 우리말의 고유한 품격을 지켜가는 태도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크다는 동사가 아니랍니다. 그 이유가 이제 크다는 사물의 크기나 부피 등을 나타내는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사로 활용하고 싶다 하면 컸다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박나린 김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법을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우리 학교의 중요한 수업 상가철학을 에세이로 쓴 레오님 나와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삶과 철학은 신나는 학교에 새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듣는 철학 수업이다. 태쌤 이외에 새로 들어오신 담, 자두, 별, 써니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다. 1년 수업이고 1학기 때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고 2학기 때는 함께 손잡고 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신나는 사람들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한 학기 동안 삶과 철학 수업에서는 주토피아 영화를 보고 차별과 편견에 대해 짚어보고 이스라엘의 야코펙트 선생님을 모셔서 이스라엘 교육도시와 민주학교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원인과 갈등,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알아봤다. 그와 관련해 전쟁기념관에 다녀와서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과 그때 쓰였던 무기에 대해 알아봤다. 주토피아 영화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여러 번 봤었다. 예전에는 그저 재미를 목표로 영화를 봤었는데 의미를 다르게 두고 보니까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에서 표현한 교훈이 진짜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주토피아에서는 작고 온순한 동물은 경찰이 될 수 없다는 편견과 맹수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결국 토끼는 용감한 경찰이 되었다. 그리고 맹수는 위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전에는 이랬었다고 지금도 그럴 거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서는 많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종차별, 성차별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정작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갔다. 물론 나도 편견이 없는 건 아니다. 첫인상으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게 맞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편견을 버려야 한다. 또 야코펙트 선생님께서 신나는 학교에 특강을 해주신 것도 기억에 남았다. 나는 이 특강을 통해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야코펙트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교육도시 대표이시고
민주학교를 직접 세우신 분이다.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주변의 반대도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결과 지금은 많은 학생들을 보류한 유명학교의 대표가 된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실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무언가 잘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야코펙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특강 중에 AI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다. 야코펙트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삶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하셨다. 나는 너무 AI에 의존하다 보면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 영화에서처럼 AI가 인간을 점령할까봐 무섭다. 그 다음 전쟁에 대해서 배웠다. 전쟁의 원인은 크게 민족 갈등, 영토 갈등, 이념 갈등, 종교 갈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차별, 편견, 혐오에서 비롯된 전쟁도 있다고 들었을 때 좀 놀랐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에 다녀왔다. 전쟁기념관은 용산구에 있는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고 기념이라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후세에도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욕심을 전하고 또한 사상자분들이 추모하기 위해 1994년 6월 10일에 개장한 기념관이다. 내부에는 여러 공간이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도 6.25 전쟁실에 갔다. 야외에 있는 여러 무기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도 알게 된 것 같다. 내 생각은 전쟁은 정작 자기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건데 결국 이득은 적고 양측 다 손해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해주신 태쌤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그동안 삶과 철학 수업을 열심히 참여한 덕에 이런 심오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전 공부의 중요성도 알게 된 것 같다. 삶과 철학은 너무 의미 있었던 수업인 것 같고 채쌤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인 이 수업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앞으로 신나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까먹지 않고 명심하며 살아가야겠다. 레오니의 에세이를 들으면서 정말 조금 감동적이고 이제 좀 성장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발표였습니다. 네. 네, 이번 발표는 질문 책방에서 멋진 그림책 발표를 해주신 박진선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랩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니, 잠깐, 노래가 아니라요. 빠르게 말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달라는 소리였어요. 네, 일단 저는 질문 책방이라는 수업에서 발표를 나오게 되었고요. 일단 무슨 수업인가요? 그림책을 읽고 발제한 다음에 발제자가 준비해온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준비해온 활동을 하는 수업입니다. 저에게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제가 발제하고 진행한 마음의 집이 저에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무슨 책인가요? 네, 이건 좀 빠르게 읽을게요, 여러분. 네, 줄거리는 마음의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한 그림책입니다. 마음의 집 안에는 여러 방과 문, 창문이 있으며 각각은 기쁨, 슬픔, 분노, 외로움 같은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담고 있어요. 어떤 공간은 밝고 열려있지만 어떤 공간은 어둡고 닫혀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죠. 이 집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그 모든 공간을 지닌 마음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을 깨닫게 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네, 저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발제한 다음에 나의 마음의 집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만들어본다기보다는 그려본다는 활동이 더 가깝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집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제 마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요즘 저의 마음 상태
그리고 제가 요즘 무엇을 원하고 제 마음의 집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제가 마음의 책을 읽고 든 저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작품 설명은 따로 저에게 오시면 제가 천천히 1대1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제가 그린 그림은 이거고요. 대충이라도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요즘 제가 좀 복잡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 마음속은 좀 어둡고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웅크리고 그렸냐? 저는 약간 심장을 표현하고 싶어서 웅크려서 그렸고요. 여러분 반응이 해자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그리고 제 마음을 별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는 문구를 작성을 해봤고 다른 나머지 세세한 내용은 네 010-2883 전화 주세요. 연락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를 드리니까 이 그림책을 정말 읽고 싶어지네요. 네, 이제 대왕의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여러분. 좀만 더 집중하세요. 예, 좀만 더. 예, 아무튼 이제 마지막 발표는 이제 고급 영어에서 영상 발표하는 이제 전세진, 유시온, 정가온, 이다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급 영어에서 나온 유시온, 이다은, 개설인, 전세진입니다. 저희는 사실 영상이 길어서 말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급 영어에서는 이번에 영어로 영화 만들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비 아포칼립스 사랑 영화를 만들어서 말은 여기까지 하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ll pay for it. All of them. You. Go save this world. Go. I really don't want to go to class. I really miss handsome guy Peter or something. When I'm supposed to take a test. Look, the three of us agreed to make a study, but you're the only one who can keep it. Ew! But I'm too lazy. What do you expect? Okay. Let's get. Hi, I'm not the one maybe you need a private teacher for free from me. That's just a silly. I'm so tired. Rather we just slept a minute ago and in class felt as well. All right. Oh well. Oh, there's her.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던 발표였습니다. 네. 와, 정말 재밌었고요. 예. 이제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예. 박수! 예. 민서님 아까 긴장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처음엔 긴장됐는데 막상 끝나니 홀가분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지훈님은 어떠세요? 저는 중간중간 실수해서 약간 아쉽기도 한데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배움 공유의 인문사회 파트를 마치겠습니다.